신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개발 신탁도 있고 요거는 담보 신탁입니다. 담보 신탁도 있고 관리 신탁도 있고 처분 신탁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신탁이 있는데 그 모든 신탁의 공통점은 그냥 신탁이라는 데는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만들어 온 자료에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신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신탁법에서 적용되는 공통적인 사항 그걸 제가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해결하려면 이제 우리가 신탁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신탁이 어떤 때 많이 등장하냐면요, 뭔가 대규모 개발을 할 때 땅을 사가지고 만약에 오피스텔을 올린다든가 대형 빌딩을 올린다든가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다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을 뭐 짓는다든가 상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 규모가 비교적 크다 이랬을 때는 이제 신탁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죠. 일반화되어 있는데, 자, 신탁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신탁을 하게 되면 어떤 법률상 효력이 있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A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A라고 생각을 해봐요. 땅이 한 300평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주상복합 건물을 좀 지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가장 처음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뭘까요? 땅은 일단 내가 샀어. 거기까지는 우리가 전제를 하자고. 주상복합 한 10층 지어야 되겠다. 건축비는 한 200억 나온대요. 자, 그럼 뭐가 고민이에요? 응? 돈? 무슨 돈? 건축자금. 응? 건축자금. 건축자금. 그러면 소규모 같으면 그리고 땅에 아무것도 없다. 뭐 담보물건이. 그러면 땅이라도 잡혀가지고 거기서 건축자금을 일부 뽑아서 그걸로 짓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시행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땅 살 돈도 자기 돈 20%밖에 안 돼요. 이제 100억이다. 그러면 20억 가지고 출발하는 거야. 그럼 이미 80억 잡혀 있어. 그러니까 그 땅은 더 이상 담보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냐 이거. 뭘 담보로 해서. 또 자, 이렇게 이제 완전히 꽉 찼을 때는 토지는 담보 가치가 없는데 설령 담보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있다 하더라도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건물이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이제 이 사람이 건축 공사비를 여기서 막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은행뿐만 아니라 막 사채, P2P 뭐 등등등 지인 해가지고 끌어다 쓰는데 나중에 건물이 거의 다 완성 다 됐어. 근데 아직 이제 분양도 순조롭게 지금 되고 있는 거야. 좀 더디지만. 그런 상태에서 시행자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야, 너 언제까지 다음 달까지 안 갚으면 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 압박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건물이 분양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가압류를 해버린다고. 어디에다가? 요 사업 부동산에다가. 최근에도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사업이 잘 나가다가 그런 일이 없으면 무난하게 분양도 되고 해결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도요. 이 외부에서 이 다 지어진 건물에다가 가압류, 가처분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은 망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거의 10중 8구는 망가집니다. 실제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이렇게 이건 제 개인적인 통계입니다. 통계를 보면은 여기다가 가압류, 건물 다 올라가는데 가압류한 사람들이 누구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공사가 공사비 예전에 예를 들어 제대로 공사비 지급이 안 됐겠죠. 그러면 다 올라갔을 때 저 사업 시행자의 목줄을 주기 위해서 건물 다 지어가지고 곧 분양이 될 텐데 그 공사비 못 받은 가지고 가압류를 딱 걸어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거기서 공사가 딱 멈추는 거예요. 가압류가 되면은 은행 대출도 안 돼요. 일단 가압류를 풀어야 돼. 근데 그 금액이 작으면은 뭐 1억이다, 뭐 2, 3억이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헤쳐나가겠지. 근데 뭐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시행자 입장에서도 그거 감당 못 해요. 특히나 어떤 경우가 있냐. 가압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못 받은 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5억이다. 그러면 5억에다가 뭐 법정 이자 정도만 해가지고 한다면 시행자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안 나가죠. 그런데 뭐 여기다가 뭐 덧붙여가지고 막 5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이라고 막 덧붙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과다하게 가압류를 했다. 그러면 시행자 입장에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법대로 하자. 그러면 서로 이제 대척점에서 이제 계속 이제 한치도 앞으로 못 나가고 이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다 보니까 결국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있으면 그 이자 계속 나가잖아요. 그 2, 3년 끌어버리면 몇 억대가 그냥 날아가고.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거 공사하다가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분양 직전에 딱 갔는데 누군가가 가압류가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강제 집행에 착수를 해버렸다. 그러면
결국 공사가 망가질 수 있구나. 그럼 그걸 어떻게 차단시킬 것이냐 이거지.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이. 차단시켰으면 좋겠죠. 일단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못합니까? 저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지어졌는데 그래서 가압류나 외부에서 자꾸 강제집행이 들어온다. 저 건물에. 그러면 문제가 있다. 토지에 들어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터이니 이걸 이제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인가.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 10층짜리 주상복합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은행을 찾아갑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뭐 하려고? 여기다가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습니다. 은행에서 쫙 조사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분양도 잘 되고 사업 성공하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공사자금 빌려줄게. 자, 그런데 공사자금 빌려준다고 했는데 은행도 똑같다니까요. 야, 그런데 너 이 사람이 뭐 딴 데 뭐 은행 금융권이라면 이제 채무가 있는지 확인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만약에 빌려 쓴 돈이 있다든가 또 아까처럼 공사가 잘 되다가 시공사에서 그냥 가압류가 들어온다든가 이래버리면 은행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게 경매로 날아가 버리면 그렇게 되면은 그 건물가액이 분양가액에 비례해서 턱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채권 회수하는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은행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이라도 건물 완성될 때쯤에서 딴 데다 막 담보권 설정하고 돈을 막 끌어다가 그냥 뺐습니다. 그럼 은행은 아직까지는 토지밖에는 담보를 못 잡은 상태인데 그것도 의미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정작 건물을 보고 공사자금 대출을 해줬는데 그 돈이 제대로 공사자금에 쓰이지 않는다든가 또는 쓰여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건물 다 완성된 후에 다 다른 제3자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서 쓰고 그냥 나몰라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것도 이제 차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업성이 있는데 근데 내가 당신을 믿고는 내가 돈을 못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뭔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 부동산을 맡겨라. 왜? 네가 가지고 있는 상태 같으면 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지 모르는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라 이거예요. 제3자 부동산은 강제집행 못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제한할 것이에요.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데 과연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일반 개인한테 자연인 같으면 누구나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우발 채무가 있다든가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법인한테 맡기라? 그 법인도 일반 법인 같으면은 그러면은 거기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게 맡기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라. 이게 믿을 신자에다가 맡긴다, 부탁한다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탁사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라. 그런 것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이제 신탁사라고 그래요. 신탁회사. 그러면 이제 토지부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부터 네가 네 명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신탁사에다 소유권 넘기라 이거지. 그러면 이제 돈 빌려 쓰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래서 양자 간에 이렇게 A와 B 간에 신탁 계약이 체결됩니다. 신탁 계약이 체결돼요. 신탁 계약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참고로 신탁사에 가보면은 신탁 계약서가 이렇게 요식화된 게 있어요. 쭉 한번 시간이 되면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만. 거의 신탁사들마다 신탁 계약서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신탁 계약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구나.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여기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신탁 계약이 체결돼요. 이 신탁 계약이란 건 뭐냐면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조건들이 붙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거예요. 소유권을 누구한테? 이 사람이 A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넘긴다? 이게 전제가 돼서 신탁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우리 매매계약서 쓰면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죠. 근데 매매계약서에 그냥 소유권만 넘긴다 이런 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핵심이지만 여러 가지 조건. 잔금은 언제 주고 계약금은 언제 주고 중도금은 언제 주고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등등등등. 그 다음에 이 법무비용이 부담은 누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거기 세입자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저당권은 어떻게 말소할 건지 떠안을 것인지 등등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듯이 신탁계약에도 신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사업을 주제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서 가장 핵심은 소유권 넘기는 거죠. 그러면 신탁 계약만 가지고는 소유권이 안 넘어가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A로부터 신탁사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때 등기 원인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 저 매매 같으면 매매 내년 2019년 6월 1일 매매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매매라는 말 대신 등기 원인을 뭐라고 했냐면 신탁 이렇게 적어놔요. 신탁. 그러면 등기부 딱 떼 보면은 등기가 이 사람하고 돼 있어요. 소유권 이전, 소유자는 생보 주식회사 생보 신탁사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 생보 신탁 소유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토지는 넘어갔어요. 건물은 이제 앞으로 지어야 되겠죠. 지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잘 답변을 하셔야 앞으로 여기 이 신탁 구조를 정확히 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A와 B 간에 이 토지에 대해서 신탁을 했어요. 목적이 뭐냐? 주 목적은 돈 융통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무슨 자금? 공사자금. 왜? 지가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서 못 믿겠다. 안 빌려주니까. 그래서 소유권을 넘겼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토지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법적으로. 신탁사. 자, 대외적, 대내적으로 나눠볼게요. 대외적이라면 밖에 나가서 제3자한테 야, 이 부동산 소유자 나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A예요? 아니면 B예요? 예? 밖에 나가서 제3자들한테 야, 이 부동산 소유자는 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A다, B다? B? 자, 우리가 이제 용어도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신탁을 의뢰해서 부탁을 했잖아요. 이걸 위탁자라고 해요. 위탁자. 그리고 이 신탁사 이 사람은 수탁자라고 해요. 부탁을 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등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대외적으로 소유자는 위탁자다, 수탁자다. 수탁자. 그죠? 그러면 대내적으로는 이제 A하고 B하고 만났어. 책 마주보면서 야, 이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내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예요? 대내적으로. 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강제집행을 차단하냐 못하냐 이런 거하고 다 연관돼 있어요. 대내적으로는 누가 소유자? 거꾸로 가고 있어 지금. 아까 대외적으로는 아까 A라고 해놓고 대내적으로는 또 B라고 하면은 안 맞잖아. 대외적으로는 B 등기부상으로 나타내는 B. 대내적으로는 누구일까요? 대내적으로도 B. 대내적으로는 B야.